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지휘봉을 들고 용산시대 구상을 발표한 다음 날인 어제 청와대가 사실상 집무실 이전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을 위한 양측의 실무 협의도 결렬됐는데요.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전례 없는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우려의 뜻을 전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거든요. 네.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에 좀 불편한 마음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첫 만남도 불발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 그다음에 공공기관 인사 문제 이런 걸 또 가뜩이나 틀어져 있는 터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청와대 이전 문제 하나를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빌미 명분 하나를 이제 잡은 셈인데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신구 권력이 갈등을 빚는 모습이 전체 국민에게 노출되면 예.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실보다는 오히려 득이 더 많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 안팎인데다가 예. 박빙 대선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신구 권력 갈등의 문제가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게 청와대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막상 5월 10일 날 취임식 이후 한 모든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하기 전에 신구 권력 갈등이 감정이 좋지 않으면 5월 10일 취임식 이후에 이 신구 권력 간에 상당히 이 갈등이 심화되고 증폭될 때인데 예. 하는 좀 걱정이 많이 좀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목리이다 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목리가 아니다. 그냥 이전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안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안보 공백을 네. 우려하는 게 좀 당연하다. 이거를 신구 권력의 충돌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청와대나 국민힘이나 가장 내세우는 게 있는데 안보 공백론인데요. 예.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략적 판단을 염두에 두지 이제 않을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가불 선진국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도 문재인 정부 제일 성과 1번을 이제 외교 안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청와대 이전 문제 반대하면서 국가 안보에는 한치 틈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국가 안보 위기론을 적극적으로 어떤 제기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본 것 같아요. 국정은 평화냐, 어떤 전쟁이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의 뜻이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청와대 이번 입장이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치 전선을 좀 구축해 나가는 거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5월 10일 취임식하고 불과 20일 딱 지나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마치 여야가 계속 갈등을 빚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 그게 결국은 선거 전략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고 공격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지금 청와대 반대 입장이 나오고 나서 한 2시간여 만에 지금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뭐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은 반드시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재차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이런 갈등과 논란이 계속 반복되면 저는 당장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에 불리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이 바로 당선되면은 이제는 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밀어주자라는 국민의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다만 이런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예컨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는 그 모든 국정 운영 부담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이전 문제는 보통 5월 10일이 취임식이면 바로 전날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미리 보름 혹은 한 달 전부터 창조를 시험하는 짐 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렇게 점점 참모라든지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이 있다면 네.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방 빼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면 윤석열 정부 청와대 개방하는 것이 순조롭게 될 수가 있지만 예. 일단 5월 9일까지 우리는 할 일 다 하겠다라고 법적으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일정대로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네, 이게 5월 9일 자정까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잖아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 5월 9일 자정까지는 이제 개방을 안 하다가 네. 바로 다음 날에 개방을 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예.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협조가 비서실이라든지 필요하다. 경호라든지 혹은 예. 그 전에 이미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면 바로 우 이제 들어가는 상황, 관람이 바로 이루어지는 상황 그런 건 이제 아닐 겁니다만은 예. 일종의 선언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국민 청와대 오픈 공개한다는 대국민 선언이 이루어질 텐데 그 선언이 그날 5월 10일 날 이루어지려면 최소한도 앞에 있는 경호에 대한 공개, 완화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과정만 이루어지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름 정도는 걸릴 텐데 그러면 한 달 전부터는 상당히 좀 양측 간에 인수인계 과정이 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개방 선언은 5월 10일째 할지 모르지만 예. 실제로 청와대 국민들이 구경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공개 오픈은 여름 정도로 7월 정도로 가야 가능하지 않겠나 합니다. 문제는 그 전에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하느냐인데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현재 통이동 금융연수원 사무실에 그대로 직무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용산대로 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때까지는 청와대는 이제 공개도 비게 되는 거고 예.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집무실 이전이 정부 예비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예비비를 승인을 해줘야만 지금 이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예비비가 상정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전이 쉽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국가 예. 안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상정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5월 9일까지는 예. 이전하는 작업, 절차, 과정들이 스톱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묘한 곤란한 이상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신구 권력 간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 회동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제 이제 양측이 실무 협의를 통해서 만남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무 협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당선자의 만남이 늦어졌던 적이 있었는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 충분히 나왔지만 모든 신구 권력이 10일 이내에 만났었고요. 하물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던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경쟁자였고 치열하게 다퉜지만 막상 당선이 되니까 취임 전까지 두 달 동안에 8번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순조롭게 빠르게 극복이 되면서 IMF 극복하는 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원인 제공을 김영삼 대통령이 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데 상당히 오히려 도움을 준 그런 이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안심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같이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체 국민들한테 보이면 이제는 양 진영 후보를 지지 않았던 중도층이나 일반 서민들조차도 지금 뭔가 지금 새로운 권력과 전 권력 간에 다투고 있네, 자기가 좋지 않네 이런 이제 불안감을 갖게 되면 국정 운영에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죠. 특히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코로나 전국 이런 민생 정책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아주 빠르게 속도 있게 정권을 정책을 이양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계속 9일까지 하고 있다가 5월 10일 날 되면 넘겨주겠다라는 거는 이건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 인사 문제 같은 경우도 긴밀하게 전직 대통령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소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좀 국민들이 볼 때 약간 좀 낮은 자세고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좀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예우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정이 원활하게 가는 차원에서도 보통 좀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과거의 관례였죠. 그럴수록 새로운 당선자는 또 더 낮은 자세. 그래서 두 전현직 신구 권력이 낮은 자세로 함께 가는 모습 이런 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가 좋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새 정부 발목 잡기다. 예. 네,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다. 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네. 이 이슈가 좀 장기화될수록 누구에게 더 손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항상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다. 워낙 좀 아직 취임식도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예. 이렇게 발목 잡기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초기에 발목 잡기는 워낙 그동안 오랜 동안 되풀이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 약간 좀 식상이 되거든요. 네. 다만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오래되면 2달, 석 달, 넉 달 계속되면 모든 부담은 결국은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현직 대통령 간에 그리고 참 장제원 의원이나 지금 현재 이철이 정부 수석 간에 빨리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이 좀 미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역대 당선자와 대통령 간의 회동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동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제 회동이 늦어진 만큼 이게 좀 실무적으로 좀 정리를 많이 해놓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계속 결렬되고 그러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이 만나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민들께 뭔가 결과물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게 이제 사면 문제라든지 공공연 인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가 하나 더 생겨났죠. 청와대 이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현직 대통령 간에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협력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은 정말 좋죠. 그래서 그 일부의 결과라도 국민들 앞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청와대는 청와대로 대변인 발표를 하고 또 당선인은 당선인대로 또 인수위 대변인 발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양방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모습이 상당히 대화합, 통합의 이미지를 주는 점에서 심리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 아주 좋죠. 근데 아직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할 뿐더러 실무적으로 국정 운영이 지금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절에 좀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윤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집무실 이전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의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찬반 여론도 뜨겁거든요.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반대 여론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청와대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대형 정책이라는 후속적 여러 가지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거센 반발이라는 문제점 봉착할 겁니다, 아마. 그럴 때마다 대통령 새 당선인이 필요한 거는 대국민 설득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74년 동안 지속되온 청와대라는 집무실을 옮기기 때문에 야당 입장이나 혹은 국민 입장에서 많이 지금 기존의 청와대가 문제가 많지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상당히 좀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대국민 설득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첫째는 왜 이 청와대의 흑 역사를 종식해야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청와대 집무실 단순한 공간 이전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까지 간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국민 설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안보의 공백이 실제로는 없다. 이게 별로 없다라는 부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비용 문제. 이 코로나 정부도 이 많은 예산 필요하냐. 이게 500억이냐 1조냐라는 문제는 많은데 이 부분이 무슨 1조냐. 분명히 이거는 500억 혹은 약간 초과할 수 있지만 경비 문제 큰 부담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설득을 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그건 첫째, 당선인이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선인이 용산에서 이렇게
판넬 가지고 브리핑하는 그 정도 하면 안 됩니다. 후속적으로 최측근 참모 인수위관의 주요한 관계자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이라든지 외부의 국방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 당선 입장에서는 전방의 다양한 방식과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이게 왜 이전을 하면 좋은 건지 국민들이 꼭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부담을 감수하고 밀어붙이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죠. 그리고 과거에 보면요. 새로운 당선인은 뭔가 본인만의 속성 새로운 업적을 창출하고 싶은 의지가 강렬합니다. 예. 어느 대통령이든 김영삼 대통령인데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혹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뭐 적폐청산 뭔가 정권 초기 해보고 싶은 의욕적인 프로젝트 아젠다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바로 이제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간이 정신을 지배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공간을 옮기면 정신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생각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또 본인 당선인을 위한 참모들의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그런 어떤 오래된 낡은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의지가 강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제 설득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 설득도 이제 길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빠른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윤 당선인이 계획한 대로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진석 의원을 임명을 했고 인재영입위원장에는 권성동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윤 당선인의 측근들인데 이렇게 전면 배치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모든 당선자들이 집권 초기 그리고 접근 말기에는 자기 좀 측근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초기에는 측근들이 단기간 동안에 국정 운영의 틀, 기반 이걸 견고하게 다져야 되기 때문에 속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려면 측근들이 배치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측근 5인방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언론에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정진석, 권성동, 권영세, 그다음에 장제원, 윤한홍 이런 이른바 윤핵관 5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선인이 새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윤핵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권의 중심 세력인 거죠. 이 중심 세력이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해서 국정을 몰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흔들리면은 윤석열 당선인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인과 이런 측근들은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유하면서 상당히 신속하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서 여야가 아주 빠르고 넓게 소통하면서 가는 것 이게 여부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초기 1년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죠. 다선 의원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내에 다선을 가장 지방선거에 중요한 공천관리위원장이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뭔가 이 중차대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공천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당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현역 의원의 경우는 10%를 감점을 하겠다. 그리고 또 최근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는 15% 감점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일찌감치 이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5%가 감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단 말이죠. 자, 이제 홍준표 그리고 김재원 이렇게 김재원, 홍준표 갈등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좀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장이 3파전으로 치러지네요. 현직 권영진 대구시장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홍준표 그다음에 친윤의 현직 최고위원 이 3파전이 이루는데 세 사람 다 지금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홍준표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경선 과정에서 2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막강한 대중성도 있고 또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대구 지역에 그랬던 이제 중량감 있는 인사가 대구시장을 나오겠다. 자, 그런데 상당히 최근 들어서 친윤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또 실세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그대로 둘 경우에는 당내 치열한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데 어떤 형태로 사전에 조율 내지는 좀 뭔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25%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 경선에 나갈지 그럼 그거 불이익 내가 감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또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네. 그건 너무 부담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 자칫하면 마치 윤석열 당선인하고 마치 대립적 관계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의원의 좀 고민이 좀 깊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다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무튼 좀 내부적인 조율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 때도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잖아요. 예.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무소속으로 한번 어려운 과정을 뚫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무소속을 해도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내부적으로 있겠지만 예. 지금은 윤석열 당선이 새로 당선 집권 초기에 막 정권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독자적으로 출마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총선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가 내려놓은 경기도지사, 여기도 지금 예. 격전지로 꼽히거든요. 이제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를 좀 많이 밀어줬던 만큼, 예. 자,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조정식 의원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또 여기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출마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등판설도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 민심이 누굴 향하느냐에 따라서 또 향후에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하면 지금은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저는 네.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다른데로 개인적으로는 좀 비판적입니다. 예, 당선되자마자 차기 대권 주자하고 대권 행보를 밟으면 그 행정, 지방 행정을 잘 할 수 있을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난해 경선 때 제가 한 15명의 전형직 광역단체장이 여야 단체장이 전부 다 출마를 했습니다. 예. 단체장으로 가면 전부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인구가 지금 1,300만, 전체 유권자 4분의 1입니다. 예. 일단 경기도 도지사 회치를 달면요. 다음 5년 후에 대권으로 가는 성큼 가는 아주 유리한 고지이기 때문에 많은 여야 간에 이제 중진들 이른바 센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많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민주당만 하더라도 지금 네. 안민석 조정식 의원이 5선 의원입니다. 나이는 별로 많지 않지만 50대 중후반이지만 예. 그래서 5선 국회의원 거의 뭐 최다선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또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당이 원한다면 나갈 수 있다고 상당히 좀 적극적인 네.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만 하다 앞으로 이후 후속적으로 강타자가 서는 서너 명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비춰서 지금 이번에 대선에서 한 5% 차이 정도로 밀렸던 국민의힘도 윤석열 당선인 국정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경기도지사, 서울시장만큼 완전히 이번에는 우리 잘 가져와야 된다. 이 의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하면 총력을 경주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카드로 대시 나온 게 이제 인지도가 아주 높고 대권의 경선에 마지막까지 갔었던 이제 유승민 전 대표, 전 의원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후로도 또 다른 강타자들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올 겁니다. 네. 지금 김영환 전 의원도 지금 도전장을 내지 않습니까? 4년 전에, 5년 전에 이재명 당선이라고 세게 붙었던 김영환 예. 전 의원도 지금 도전장을 냈는데 지금 그래서 언론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 6, 7명인데요. 지금 언론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한 15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만요? 예, 경기도지사에만. 예. 저는 아마 워낙 중요한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후에 이뤄지는 경기도 대권 주자의 어떤 디딤돌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예상 외의 인물이 네. 상당히 한두 명 정도는 차차기를 겨냥한 그런 인물이들은 등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지사 이야기도 잠시 해볼 텐데요. 이제 공식적인 정치 행보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SNS 상에서 2030 지지자들과 소통을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30 여성들의 지지가 좀 상당한데 이런 팬덤 형상이 향후에 이제 이 전 지사의 어떤 정치적 입지에 어떻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본인이 뭐 긍정적으로 일단은 작용한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선을 밀리다가 막판에 초박빙으로 간 거는 20, 30대 여성이 특히 20대 여성이 본인을 지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힘이 됐죠. 그런데 이후 지금도 계속 여성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본인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저는 발로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보면은 둘이 맞붙었던 경선 대선 막판에 바쁘던 1, 2위 후보가 바로 대선 직후에 또다시 경쟁하는 구도로 간 적은 제가 알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많은 부담이 따르거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선인도 부담이 따릅니다. 막 새롭게 취임식하고 장관 임명하고 총리 임명하고 이제 당 체제를 임명하고 가는 와중에 불과 한 달 전에 겨뤘던 유력한 대권 주자가 같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견제하고. 그럼 같이 다시 핑퐁하고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상당히 이 그림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아주 부담이 되는 거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템포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템포 조절을. 이재명 후보가 템포 조절을 하고 전면의 정치에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틀림없이 민주당 후보의 몇 사람은 돕는 지원 유세라든지 지원 활동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실제로 곳곳에 있는 당선자들이 제발 좀 와서 도와주시고 지원 유세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다 두루두루 전국은 돌 수 없지만 몇 군데는 돌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위를 잘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선이 과거 제가 역대 대통령을 보면 취임식 전 하루 전날과 하루 다음 날은 너무나 다릅니다. 5월 9일 날에 당선인과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공권력과 모든 정치와 권력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국민들도 그때는 미운하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가면 밀어줘보자는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초반부터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충돌한다, 야권이.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는 거고 국정운영 전반을 위해서도 저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그 질리도록 들었던 협치 이 부분이 협치 미학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협치의 묘를 윤석열 당선인과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는 새로 정치는 자기는 이제 정치 그만두기 너무 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젊죠. 그래서 앞으로 정치는 하긴 할 건데 초기에는 대립적으로 팡 치고 나오는 것보다는 뭔가 멋진 협치의 묘를 보여주는 것, 좀 뭔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위해서 훨씬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출범하는 시점에 윤석열 호 그리고 이재명 혹은 아니면 민주당 호가 새로 한판 맞붙는 모습보다는 협치의 묘를 절묘하게 서로 이어가는 것. 당장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후 총리 그리고 장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많은 여야 충돌이 있을 텐데 이때 정면 충돌보다는 저는 협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지방선거 때도 어느 한쪽이 완승하고 완패를 거두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힘을 거두는 것이 예. 저는 여에도 도움이 되고 야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 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어느 한쪽이 권력을 다 갖거나 네. 어느 한쪽이 선거에서 완승을 하는 것은 예. 결코 민생에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양측이 그런 절묘한 협치의 묘, 통합의 정치, 이런 통합의 정치, 이 화합의 정치 묘를 지금부터 좀 인수위 과정 이 경우부터 보여줬으면 좋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통합의 정치를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씩 좀 보여주면 이 힘든 시기에 코로나 정국 속에 국민들이 좀 얼마나 편할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협치가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